할머니 대단해요. 우리 할머니 최고. 2026년 2월 겨울 끝자락에 찬 바람이 창밖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유명인은 손자의 12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을 초대했거든요. 우리 손주 12살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 명희가 작은 통장을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손자가 통장을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잔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최고야. 손자가 명희를 얼싸안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과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능력자시네요. 대단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명희는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재의 여유로운 모습 뒤에는 엄청난 시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당당하고 성공한 모습이 되기까지 명희는 셀 수 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요. 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28년 전 명희는 초라한 경력 단절 주부였습니다. 은행에서 쫓겨나고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육체 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50억대 자산가입니다. 매달 배당금만 2천만 원이 들어오는 진짜 투자자가 되었죠. 노후에 자식들의 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식들에게 자랑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통 크게 선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할머니가 된 거예요. 평범한 경단녀 주부가 어떻게 50억 자산가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시청자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28년 전 1998년 겨울에서 시작됩니다. 1998년으로 넘어가던 겨울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연일 같은 단어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IMF. 명희는 그 세 글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명희는 37살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었죠. 커리어 우먼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는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명희 씨,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그날 오후 지점장이 명희를 불렀습니다. 지점장실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은행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명희 씨도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명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잘리다니. 말문이 막혔어요.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5천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래도 5천만 원이면 괜찮잖아. 당신은 집에서 애들이나 잘 키우면 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2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명희는 경력 단절 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애들 키우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도 불안정했거든요. 가정 경제는 늘 빠듯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놀면서 뭐가 그리 힘들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남편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돈을 벌지 못하니까
기가 죽었습니다. 2000년대 초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과 함께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만 5천만 원 남았죠.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명희가 남편을 위로했지만 남편은 점점 술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소주를 마셨어요. 한 병, 두 병. 술이 늘어가면서 남편의 얼굴은 점점 검붉어졌습니다. 당신 술 좀 그만 마셔요. 건강 망가져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어요.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명희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경력 단절의 대가로 받은 퇴직금 5천만 원은 남편 사업빚을 갚고 요양병원 비용으로 쓰고 나니 거의 바닥났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돈을 벌어야 했어요. 명희는 이력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원 경력을 살려 금융권 사무직에 지원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지면서 변화가 빠른 업계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명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경단녀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명희는 학력이나 경력을 묻지 않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찜질방 청소, 대형마트 캐셔, 분식집 설거지. 하루 15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어요. 겨울에는 찬물에 손이 갈라졌고 여름에는 뜨거운 주방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공중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막 40살인데 거울 속 자신은 50대처럼 보였어요. 눈 밑은 시커멓고 피부는 푸석했습니다. 명희야, 요즘 뭐해? 마트에서 은행원 시절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동료는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명희는 마트 캐셔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냥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남는 시간에 잠깐 아르바이트 해.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2003년 여름 마트 뒤편 휴게실에서였습니다. 명희는 다른 캐셔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언니들, 나 이번 달에 주식으로 200만 원 벌었어. 함께 일하는 정미 언니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다들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 200만 원? 진짜야? 어떻게 한 거야? 우리 한 달 일해도 그만큼 못 버는데. 동료들이 호들갑을 떨며 부러워했습니다. 명희도 귀가 솔깃했어요. 200만 원이면 아이들 학원비 석 달 치였으니까요. 비법 좀 알려줘봐. 주식 어렵지 않아? 정미 언니가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아. 나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전문가 리딩방이라는데 회원 가입해서 알려주는 대로만 사고 팔았어. 그랬더니 돈이 벌리더라고.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준다니 그럼 안전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어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며칠간 명희는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정미 언니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힘든 와중에 악착같이 모은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면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국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정미 언니를 조용히 불렀어요. 언니, 저도 그 리딩방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정미 언니는 바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300만 원만 맡기시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드립니다. 저희는 증권사 출신 전문가팀이거든요. 명희는 조심스럽게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혹시 이게 내 인생을 바꿔줄 기회가 아닐까? 첫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80만 원 수익이 났다며 통장에 입금해줬어요. 명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마트에서 허리 휘도록 일해야 버는 돈을 이렇게 쉽게 벌다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투자금을 더 넣으실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리딩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희는 망설였지만 욕심이 생겼어요. 추가로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로 써야 할 돈이었지만 한 달만 기다리면 2배로 불어난다고 했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리딩방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급한 마음에 명희는 리딩방 사무실 주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복도에는 명희처럼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500만 원 날렸어요. 나는 1000만 원이에요. 어떡하죠? 사람들은 울먹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희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8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우리 힘을 합쳐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합시다. 누군가 말했고 피해자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냉담했어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본인 책임이거든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명희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 언니에게 전화했지만 언니도 똑같이 당한 피해자였어요. 오히려 명희보다 더 큰 돈을 잃었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호소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년간 손발이 다 닳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새벽까지 울다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죠. 더 이상 남의 말만 듣고 살지 않겠어. 내가 직접 공부해야겠어.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행에서 12년이나 일했으면서 왜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까? 이제는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주식 투자 서적을 찾아 빌렸어요. 피터 린치의 책을 펼쳤는데 첫 페이지부터 가슴에 와닿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확신이다. 명희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맞아. 나는 전문가를 맹목적으로 믿었어.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했던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돈을 잃은 이유였구나. 처음엔 어려워서 한 페이지 읽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가며 읽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신문 경제면을 읽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기업 공시를 찾아봤어요. 은행원 시절 배웠던 재무제표 지식을 되살렸습니다.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 하나씩 다시 공부하면서 조금씩 눈이 떠지는 기분이었죠.
마트 캐셔로 일하면서도 관찰했습니다. 이 라면은 오늘도 동났네. 이 세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는구나. 아, 이 과자는 우리 애들도 좋아하는 건데. 그때 피터 린치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라. 명희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 주부가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이거잖아. 매일 쓰는 제품, 사람들이 많이 먹는 라면, 마트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 경기가 어려워 외식은 줄여도 집에서 라면, 만두 먹는 것을 줄일 수는 없잖아. 내가 믿고 쓰는 제품이면 다른 주부들도 쓸 거고, 그럼 그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명희는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을 되새기며 내수주를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소액으로 투자했기에 수익금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명희는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다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전보다 더 악착같이 일했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투자 결정에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앵커의 멘트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철강도 필요하고 수출입이 증가할 테니 배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 날 도서관으로 달려가 조선주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당시 조선업은 굴뚝산업이라며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명희의 눈에는 그 거대한 배들이 전 세계에 불을 실어 나르는 황금 마차로 보였습니다. 명희는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회사의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수주잔고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앞으로 2년, 3년치 일감이 쌓여 있다는 뜻이었죠.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는 중이었습니다. 주식시장보다 기업의 실적이 장기 수익을 결정한다. 피터 린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희는 확신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조선주를 외면하지만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 언젠가 주가는 실적을 따라올 거야. 2005년 초 명희는 1,000만 원으로 조선주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을 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선택한 투자였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명희는 마트에서 번 돈을 조금씩 더 모아서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가가 2배가 됐죠. 명희는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실현했다가 다시 떨어질 때 더 샀습니다. 2006년, 2007년이 되자 시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조선주가 연일 상승을 이어갔어요. 명희는 꾸준한 학습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과감한 베팅과 수익 실현, 저가 매수 등을 반복하며 수익을 늘려갔어요. 2007년 상반기 명희의 계좌는 2억 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해냈어. 내가 정말 해냈어. 명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산이 크게 불어난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문득 800만 원을 날렸을 때의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공부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2007년 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동료들이 하나둘씩 주식 이야기를 꺼냈어요. 명희야, 나도 주식 좀 해볼까? 요즘 다들 돈 번다던데. 청소 아줌마도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주식 이야기를 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주식 시장이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럼에도 명희는 불안했습니다.
투자 구루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대중이 열광할 때 팔아라. 코스피는 계속 올라 2,000선을 넘어섰어요. 명의의 계좌도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3억 원을 넘어섰죠.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어요. 이건 너무 빨리 오르는 거 아닐까? 명의는 수익을 실현할 시기라고 판단했고 조금씩 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장밋빛 미래만을 외치는 이야기가 무수히 들려왔습니다. 코스피가 3천 간다는 주장도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03년 사기를 당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때도 다들 쉽게 돈 번다고 했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코스피는 계속 올라 2,000선을 훌쩍 넘었어요. 명의는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렸습니다. 2007년 11월 코스피는 2,085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점이었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명의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계좌에는 현금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어. 조정이 나올 거야. 2007년 말부터 시장은 큰 폭의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흔들리더니 2008년 봄부터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한 기사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그 일이 터졌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명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뉴스를 지켜봤어요. 코스피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의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주식이 반토막 났어요. 1억 5천만 원이었던 주식이 7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1억 5천만 원은 그대로 있었죠. 총 자산은 2억 2천만 원 남짓. 3억에서 약 8천만 원이 줄었지만 명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있어서 다행이야. 상승할 때마다 수익을 실현해서 절반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기에 명의는 저점에서 매수할 여력이 있었고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트에 출근했더니 동료들이 울상이었습니다. 명의야, 큰일 났어. 내 계좌 반토막 났어. 나는 빚까지 냈는데 어떡하지? 집 팔아야 하나?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더 떨어질 거라는 소문만 무성했어요. 세상이 망할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죠. 명희야, 너도 주식했잖아. 다 팔아. 더 떨어지기 전에.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사람들이 비관적일 때다. 피터 린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명언도요.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2007년에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명의는 팔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살 차례였어요. 매일 밤 명의는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특히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빨리 반등할 업종들을 찾았습니다. 화학, 자동차, 항공 등 경기 민감 업종들이었죠. 지금은 바닥이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이 업종들이 가장 먼저 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스피가 빠르게 폭락해서 천선마저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침착했습니다. 남은 현금을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경기 민감 업종들 위주로 샀습니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언젠가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명의야, 미쳤어? 지금 사면 어떡해?
더 떨어진다고. 동료들은 정말로 명희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 성장률을 반영한다. 피터 린치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실적을 따라간다고요. 2009년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코스피가 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1200, 1500, 1700. 계속 올랐죠. 명의가 산 화학주, 자동차주, 항공주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경기민감 업종이라 경기 회복기에 가장 빠르게 반등했거든요. 어떤 종목은 2배, 어떤 종목은 8배까지 올랐어요. 명의의 계좌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이던 자산이 4억, 5억으로 불어났어요. 2011년 자산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명의는 조용히 감사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에, 대중에 휩쓸리지 않았기에, 공포에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리고 현금을 준비해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산이 15억 원을 넘어서자 명의는 육체 노동을 그만뒀습니다. 온전히 투자 공부와 포트폴리오 관리에 집중했고 요양병원에 있는 남편을 더 좋은 시설로 옮겼습니다. 명의는 감개무량했습니다. 한때 800만 원을 잃고 절망했던 자신이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자산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명의는 꾸준히 우량주에 투자하며 자산을 불려갔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일부 차익을 실현했고 떨어질 때는 분할 매수했어요. 15억 원이던 자산이 25억 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또다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어요.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2400선에서 140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뉴스를 보던 명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산이 2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기회가 왔구나. 2008년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도 세상이 망할 것 같았지만 명의는 공포 속에서 샀고 큰 수익을 거뒀죠.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명의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을 사고 택배를 받고 있어.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주문하고 있잖아. 뉴스를 보니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어요. 명의는 바이오 업종을 연구하고 매수했습니다.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마트의 쇼핑객이 줄었지만 사람들은 대신 온라인 쇼핑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여행을 못 가는 대신 집안에 최신 가전제품을 들였습니다. 재택근무가 늘고 화상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노트북, 서버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명의는 관련 산업을 공부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돈을 풀고 있다는 뉴스도 봤어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명의는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운주를 선택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도 유망해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내연기관차를 타던 모든 사람이 친환경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교체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명의는 관련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고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코스피가 1400선일 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해운, 반도체, 2차 전지에 골고루 분산 투자했습니다.
2020년 여름 정고점에서 주춤하던 코스피가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의가 산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바이오주는 백신 개발 소식에 두세 배씩 뛰었고 해운주 HMM은 10배 넘게 폭등했어요. 반도체와 2차 전지주도 언택트 수요 폭증으로 5배 이상 올랐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IT,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가속화되면서 핵심 부품인 2차 전지가 날아올랐습니다. 2021년 봄 자산이 4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명의는 조용히 감사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트 후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나도 주식 좀 알려줘. 요즘 다들 대박 난다던데. 영끌에서 투자하려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빚까지 내서 주식을 산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어요. 명의는 2007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다들 이랬었죠. 청소 아줌마도 편의점 알바생도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대중이 열광할 때 팔아라. 명의는 결심했습니다. 바이오주, 해운주, 반도체주, 2차 전지주를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 여름까지 차익을 실현해서 꽤 많은 비중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2021년 말부터 코스피는 돌연 하락을 시작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코스피는 속절없이 하락한 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처럼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략을 바꿀 때야. 명의는 생각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이 크게 상승하기 힘들어.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들을 찾아 꼼꼼히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연 5에서 7%인 은행주, 보험주, 통신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나갔습니다. 명의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생활비가 넉넉했어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가족여행도 갔습니다. 2025년 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당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업계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부와 시장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보험주, 은행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초부터는 통신주까지도 크게 올랐습니다. 명의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연간 배당금 2억 원의 기대 이상의 시세 차이까지 더해져 총 자산이 50억 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명의는 지난날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뿌듯했습니다. 2026년 2월 손자 생일 파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000만 원 통장을 선물 받은 손자가 명의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명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너희들처럼 아무것도 몰랐단다. 오히려 사기도 당하고 돈도 많이 잃었어. 800만 원을 한순간에 날렸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재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했지. 그리고 할머니만의 비법을 찾았단다. 아들과 며느리도 다가와 명의 옆에 앉았습니다. 딸도 관심 있는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듣고 싶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명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5가지 원칙이 있단다.
첫 번째는 생활 밀착형 투자란다. 내가 자주 사는 제품, 가족들이 좋아하는 용품, 매일 쓰는 생필품 등등.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야. 주부는 최고의 소비자거든. 우리 눈으로 기업을 보면 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뉴스와 트렌드 읽기. 중국이 성장한다는 뉴스를 보고 조선주에 투자했어. 코로나가 왔을 때는 언택트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해운주와 IT, 배터리주를 샀지. 세상의 변화를 읽고 미리 움직이는 거란다. 세 번째는 재무제표 꼼꼼히 읽기. 손익계산서,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영업이익을 분석하고 PER, PBR, ROE 등 투자 관련 용어도 학습해야지. 기업 본연의 가치를 이해하면 단기간의 가격 출렁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주식이 떨어질 땐 어떻게 해요? 명희는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이 바로 그거란다. 투자 구루들의 원칙을 실행하는 거야. 2007년, 2021년에 사람들이 열광할 때 할머니는 팔았어. 대중이 열광할 때 팔아라 라는 원칙을 지킨 거지. 그리고 2008년, 2020년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할머니는 샀단다. 공포에 사라 라는 원칙을 따른 거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따르는 거구나. 아들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산 상승과 현금 흐름의 균형을 맞추는 거야. 명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시세 차익 투자로 자산을 불리다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는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게 좋아.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계좌에는 평가 이익일 뿐이라서 주가의 오르내림에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거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 바꾸신 거예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자산이 30억 정도 되었을 때 전략을 바꿨어. 이제는 크게 벌기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꿨더니 매달 넉넉하게 배당금이 들어와. 일하지 않아도 충분한 생활비가 나오니까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주도 오른단다. 현금 흐름도 생기고 자산도 늘어나는 거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나이 들면 안정적으로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야.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명희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 천천히, 꾸준히 원칙을 지키며 가는 거야.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느긋한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하는 장치다. 라는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도 있잖니.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새 코스피가 5,000포인트도 넘고 호황인데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명희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회야. 2008년도 그랬고 2020년도 그랬어. 공포에 떨지 말고 냉정하게 분석하면 돼. 세상은 망하지 않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고 기업들도 계속 물건을 만들어. 그걸 믿으면 돼. 아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힘든 세월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의 성과를 이루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명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2월의 찬 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명희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나 해냈어요. 늙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아니라 자랑이 됐어요. 명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경단녀 주부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나처럼 절망에 빠졌던 누군가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28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에서 쫓겨나고 사기를 당하고 육체 노동으로 고생하던 날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실력을 쌓았기에, 원칙을 지켰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줄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많은 난관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국 자산가로 성장한 명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을 드렸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